술 마시면 술배 생긴다라는 말씀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냥 배가 많아요. 가장 우리 몸에서 몸 모든 곳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주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 저한테 거죠. 물어봐 주세요. 잠깐만요. 아, 네. 주량은 당연히 그래? 주량은 과학인데. 주량은 과- 그래? 주량은 과학인데. 주량 봐. 아, 내가 하려고 그래. 제 멘트.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니, 저 오늘 주제가 술이어서 그런지 마인드맵만 보는데 약간 취할 것 같아요. 오늘 알코올 냄새 확 나요. 다양한 이 술을 쭉 쓰다 보니까 네. 섞어 마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이거 다 들어서. 섞어서 마신 느낌. 거의 주제 술이라도 온갖 이렇게 술이 다 써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또 한 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하시죠? 술이 주제니까. 방송 전에 그 소주를 드시면 어떡합니까? 담아왔죠 또 제가. 술 주제니까. 저희가 음주를 주제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과도한 음주는 위험합니다. Drink responsibly. 자, 두 분 술 좋아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좀 스타일을 알기는 하지만 네.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좋아하지 않지만 네. 먹어야 하는 순간에는 또 맞춘다. 맞춤형. 왜냐? 아. 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도구입니다. 술이요? 예, 왜냐면 술을 안 먹으면 술자리에 못 갑니다. 그래서 과학 얘기를 하려면 같이 많이 먹으면서 과학 얘기를 해야 와, 돼요. 그러면은 마셔도 이렇게 취하지는 않는 편인가 보네요. 아, 취하질 않아요, 전혀. 아무리 많이 마셔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하질 않아요. 진짜로요? 네. 원래부터 제가 그랬어요? 계속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주사가 있어요. 나 이런 농담 너무 좋아. 술을 마셨을 때 또 어떤 끈끈한 무언가가 있는 게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우리 지난주 주제가 외국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 한 55개국에서 온 과학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이면 막 펍에 네, 같은데요? 펍에서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이제 과학자들이 엄청 많고 나이대가 다 제 또래. 근데 외국어의 한계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약간 어색하잖아. 네. 그래서 이게 좀 들어가니까 외국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목소리가 막 외국어가 커져요? 절로 나오고 거기 있는 모두와 소통이 돼요. 평론가님도 술을 그렇게 즐겨 하시진 않으시죠? 한때는 이제 직업적인 이유로 제가 예전에는 언론계에 있어서 네. 그때는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문화였는데요.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최근에는 거의 안 먹고 뭐 모임 있을 때 잠깐 맥주 정도 먹는. 네. 안현모 씨도 술 셋 별로 다 좀 비슷하네요. 안 저도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기자 시절에는 네.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사실 필름이 막 끊긴 적도 여러 번이고 술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술을 안 마시죠.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뭐 짠 할 수 있을 정도로 와인 마시고 이런 거는 했었는데 최근에 너무 슬프게도 와인을 마시면 그렇게 알러지가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 술을 마셨을 때 막 음미한다든가 정말 그 술의 가치를 내가 감상할 수 있다든가 이러질 않으니까 좀 답답할 때는 있어요. 워낙 예로부터 플라톤 같은 사람도 술은 신이 뭐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맞아요, 맞아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빅토르 위고가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거를 예찬을 하니까 나는 너무 뭘 모르는 거 아닌가. 저도 비슷해요. 이제 음식점에서 그런 경험하지만 이제 위스키 바 이런 전문하고 하는 데 이런데 바에 가서 마셔봤는데 저는 일단 설명을 못 듣겠어요. 막 이렇게 약간 복잡해서? 아니 괴롭다고 그럴까 듣고 있으면 뭐 재미가 좀 네. 없으시군요. 네 와인 설명하고 이런 거 있으면 막 좀 쑤시고요 막 이러거든요. 난 빨리 먹고 취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런 약간 정말로 최고의 술꾼들이 제대로 음미하면서 마시는 데 가면 위축감도 느끼기도 하고 술을 잘 모르는 세 명이서 이제 술 주제로 정말 이야기가 술술 나오겠네. 분위기가 약간. 하지만 이제 정말 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기호식품이나 음료가 아니라 거의 뭐 인류와 늘 함께 했잖아요. 그 역사도 유구하고 우리가 뭐 술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랑 별개로 술을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인간이 왜 술을 마셨을까요? 술을 어떻게 마셨나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이론은 술 취한 원숭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최초로 아프리카에 살 때는 이제 나무 위에서 살았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런 열매들 같은 것을 따먹거나 주워 먹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당분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에너지원으로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진 열매는 시큼한 그런 어떤 그 알코올 냄새 같은 게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분을 포함한 어떤 그런 영양소가 굉장히 잘 함유가 되어 있는 알코올 냄새를 나고 있는 것을 먹었더니 몸에 굉장히 잘 좋은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인류 최초의 술이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맥주다, 뭐 와인이다, 복밀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도 굉장히 초기 단계부터 만들었단 말이에요. 맥주를 만들었던 맥주 양조의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에 역시 또 수메르에서 만들었어요. 아, 수메르 오랜만에 나왔다. 네, 수메르의 메소포타미아. 오랜만에 나와야죠. 나왔다. 네, 나와야 돼. 나와줄 때가 나와야 됐고요. 돼요. 나올 때 이게 됐어요. 심지어는 함무라비 법전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이 있어요. 범죄자가 술집에 그렇게 많이 숨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형이다. 이런 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그다음에 술값으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해서 술값으로 바가지를 씌우면 또 역시 사형이야. 수메르에 있던 술집들은 전부 다 주인이 여자만 할 수 있었대요. 수메르에서 먹었던 술의 상당수가 이제 맥주였다는 건데 이 맥주가 지금 같은 맥주가 아니고요. 네. 예전에 만들었던 초기 단계의 맥주는 약간 액체 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밥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 혐오작용에서 이제 그런 어떤 당화되는 과정. 저절로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너의 이름은 보시면 와 맞아. 여기 여주인공인 미치아가 입으로. 쌀을 입으로 씹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 그 화학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타액을 맞아요, 이용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 그걸 또 남자 주인공이 술 마시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최초의 술을 복밀주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복밀이라는 것은 이제 꿀술? 네. 꿀술인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허니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허니는 꿀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꿀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고대 계만의 풍습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부부가 결혼을 해요. 그럼 한 달 동안 주위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해요. 그 둘이 이제 집이나 방 같은 데 머물면서 두 사람이 계속 꿀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기간, 그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칭하는 말이 허니문이에요. 꿀술은 그럼 계속 마시는 이유가 뭐 약간 여러 가지 에너지 보충제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약간 뭐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건 또 최초의 술 중에 하나를 와인으로 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술에 관한 신들 많잖아요. 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인데 구체적으로는 와인의 신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술들이 사실은 이제 기본 베이스 위스키 같은 건 훨씬 더 나중에 네. 증류주들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술이 이제는 너무나도 세분화되고 네. 술이 큰 산업을 이루기도 하는데 네. 술의 종류를 일단 좀 굵직하게 따져볼까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효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증류주라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술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발효를 시켜서 1차적으로 만드는 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이제 곡물로 만드는 발효주가 있고 그다음 과일로 만드는 발효주가 있단 말이에요. 곡물로 만드는 줄 중에서 이제 발효주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건 맥주. 과일로 만드는 발효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와인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발효를 일단 시킨 상황에서 이 술 자체에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혼합물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78도에서 끓거든요. 끓게 될 경우엔 그러면 이 양자 속에 섞여 있는 액체가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기화된 것을 다시 냉각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순수한 형태의 알코올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증류라고 얘기하게 되고 증류주를 만들어내는 비법을 연금술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건 이 곡물을 해서 만들어진 이 발효주를 증류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위스키이고요. 그다음에 과일을 발효해서 만든 것을 다시 또 증류하게 만든 것이 뭐 브랜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대충 술의 세계가 잡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발효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효모라는 친구입니다. 이 효모가 당류를 먹고 네.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효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효를 하다가 알코올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올라가면은 효모가 여기서 사멸을 해요. 그게 보통 한 20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도의 도수가 넘는 것은 발효주로 원리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 보통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이 말씀하신 포도가 사실 제일 발효주를 만들기 좋아요. 왜냐면은 껍질에 야생 효모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으깨는 순간 이제 껍질에 있는 야생 효모가 이 포도에 있는 과당이나 포도당으로 이렇게 막 묶여갖고 자연스럽게 와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 다른 과일은 당을 더 넣거나 효모를 더 넣거나 여러 가지 뭔가 작업을 해야 돼. 네. 근데 증류주는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죠. 네. 기화시켜서 모은 거. 네, 이거는 도수가 올라가고요. 일단은 증류를 하게 되면은 무색 투명합니다. 네, 근데 이대로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면 풍미가 없지. 맞아요. 네.
그래서 오크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나무 성분이 술에 스며들면서 그 무색 투명했던 액체가 갈색으로 바뀌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통에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향을 갖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마시는 보통 증류주, 뭐 위스키 같은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술들, 증류주나 뭐 다양한 술들을 섞어 만드는 건 이제 보통 혼성주라고 하고 희석주는 순수한 에탄올 주정에다가 이게 너무 쓰니까 일단은 희석을 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첨가물. 근데 혼성주와 희석주 차이가 혼성주는 성능 객심이에요. 네. 희석주는 도수를 낮추는 객심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근데 폭탄주는 종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발효주, 증류주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럼 전통주라는 게 있고 맥주가 있고 와인이 있고 막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본 술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포도가 와인이 될 수 있어요. 네. 효모가 야생 효모가 있으니까 껍질에. 근데 맥주는 이제 보리를 이용한단 말이죠. 네. 근데 보리는 당이 아니라 녹말 상태예요. 네, 이 말이 뭐냐면은 효모는 녹말을 바로 먹지 못한다. 그러면 얘를 당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이 녹말 상태를 하지 않고 약간 싹을 틔워서 메가를 먼저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메가를 으깨서 따뜻한 물에 섞으면은 이게 녹말이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당화 작용이 끝나면 이제 효모를 섞어서 이제 직접 술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맥주는 약간 더 귀찮아. 네, 와인보다는. 네. 네, 그럼 맥주의 색이나 맛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게 메가, 이제 싹을 틔운 보리로 이제 맥주의 색을 결정합니다. 메가를 어떤 온도로 로스팅을 하느냐, 어떻게 건조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킬 때 나오는 결과물 멜라노이딘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맥주 색이 결정이 되고 페일 라거라든지 에일이라든지 뭐 포터라든지 이런 맥주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품도 굉장히 재밌죠. 맥주의 또 본질은 거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에 일단 맥주를 따르면 네. 잔의 이 안쪽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나 먼지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기화하면서 버블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메가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중요한데 이 단백질이 거품 표면에 달라붙어서 막을 만듭니다. 이 단백질 분자들이 한쪽은 친수성,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요. 네. 한쪽은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바깥쪽에는 이제 물이 있는 거죠. 맥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친수성 쪽은 이제 물 쪽을 붓고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애들이 안쪽 면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포를 튼튼하게 감싸가지고 맥주 위에 거품을 형성한다. 이게 그래서 꽤 오랫동안 가는 거죠, 맥주 거품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맥주의 맛이 정말 이 단맛이나 바디감이 이제 맥아 자체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홉이라는 향신료가 또 들어갑니다. 발효 과정에서 수백 가지 미량의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게 또 맥주의 풍미를 만들고. 근데 전통주가 되게 재밌어요. 네. 전통주 이제 쌀을 이용하는데 네. 맥주처럼 역시 녹말입니다. 쌀도 네. 그죠? 그러면 당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룩 곰팡이를 누룩, 이용합니다. 예, 누룩이 녹말을 당으로 분해하는 곰팡이고요. 누룩 곰팡이와 효모를 함께 딱 넣어주는 거예요. 곰팡이가 녹말을 당으로 분해한 당화가 일어나고 효모가 그 당을 이렇게 먹고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누룩 곰팡이와 효모의 어떤 콜라보로 동시에 한 공간에서 당화와 발효가 같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전통주고 매우 효율적이고 복잡한 미생물학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굉장한 최첨단 기술이다. 그래서 미생물학 하시는 교수님들은 인류 최초의 반려동물이 뭐냐 이 질문하면 네. 효모가 인류 최초의 반려생물이다. 오. 네. 여러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번 시즌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11월 21일 저녁 8시 저희 유튜브 라이브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수다 한 판 떨까요? 여러분 편집 안 된 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기대되시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괴소리 있잖아요. 기대되시죠? 나만 당할 순 없지. 11월 21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 와인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맞아, 나도 맞아. 좀 이렇게 한술 거두고 싶어서
우리 다 읽었던 게 신의 물방울이잖아요. 맞아요. 2004년부터 한 10년 동안 연재됐던 걸로 아는데 그 표현들, 아, 그 와인을 딱 맛봤을 표정. 때 그 풍미나 향, 맛을 너무나 현란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앞에 막 그림이 그려지고 뭐 천 개의 바람이 분다 라는 노래가 생각났어. 들판에서 어린 소녀가 뭐 꽃을 피겨스케이팅. 들고 뛰어나가는데 맞아요. 호들갑이 네, 너무 심해요. 아니 근데 그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좀 어렸을 때 봤으니까 네. 이게 가능할까 하면서 정말 나도 똑같이 느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호들갑류가 있어요. 미스터 초밥왕이라든지. 미스터 초밥왕은 초밥을 딱 먹잖아요. 네. 갑자기 물고기로 변해서 바닷속으로 헤엄치고 갑자기 막 태평양이야 나 막 그런 거 이러면서 너무 좋아. 막 진짜 호들갑 장난 아닌데 네. 신의 물방울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저런 내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맛이라면 내가 저걸 얼마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네. 이제 정말 신의 물방울 같은 그 맛을 느낄 수 네. 있겠구나. 네. 갔더니 호들갑이 안 나와. 호들갑이? 아니 저도 그냥 쓰더라고. 이맘때만 해도 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거짓말은 아닌 게 거짓말까지야. 우리가 술을 몰라서 그래요. 과장일 수는 있겠지. 호들갑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과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맛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맛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뇌가 다양한 감각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미지화 시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후각과 미각을 스치면서 약간의 딸기, 베리 향이 난다. 뇌에서 딸기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쫙 찾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딸기의 시각적 이미지가 그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각, 후각, 뭐 촉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 검색어를 쫙 찾아요, 뇌가. 그러면 이게 찾아진 그 이미지나 영상들이 다 섞여서 넘기는 순간 이제 와인의 최종 이미지가 형상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인을 마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나 경험이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그 설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 와인의 맞아요. 어떤 부분은 약간 흙맛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들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은 설명이 이 맛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줘요. 그러니까 신의 물방울 같은 작품을 보고 그 품종, 그 포도로 만든 그 와인을 똑같은 걸 구해서 마시면은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결과를 그렇죠.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언어를 알고 있을 때 그 경험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거기 기본이 된 언어학의 이론이 사피아오프 가설이라는 건데 사피어라는 이제 언어학자랑 워프라는 언어학자가 이제 두 사람이 사제관계의 관계예요. 어떤 언어에 대해서 습득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내적인 원리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한다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란색 묘사할 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무슨 뭐 파르케하다, 푸르둥둥하다 이런 거 영어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나면 한국 사람은 파란색을 영어 사용자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게 본다라는 견해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반박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와인 먹으면서 쓰기만 하고 텁텁하고 뭐 이런 것만 느낀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게 저희 와인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맞아요. 그죠. 네, 그런 밑그림이 그리고 되기도 하죠. 이 정보 중에서 가격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딱 어느 들으면 순간. 굉장히 초집중하면서 그걸 마시면서 맞아. 대단한 맛으로 느껴져요. 맞아. 네. 사람들이 농담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별점 5개 주면 갑자기 안 보이던 철학이 보여 막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와인이 얼마나 맛있는 와인이 만들어지는지는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맛있는 포도가 있어야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품종. 그렇겠죠. 근데 같은 품종의 포도를 써도 네. 뭐 흙이나 기후나 그쵸. 뭐 다양한 거에 따라서 토양, 햇빛. 맛이 달라지는데 이런 걸 이제 때로하라고 하는데 네. 재밌는 게 토양의 배수가 굉장히 좋아야 된대요. 계속 물이 잘 빠지면은 나무가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를 뻗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이 열매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니까 내가 이 포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작아지는데 응축된 아주 맛과 향이 거기 담기는 아주 고품질 포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1976년에 네. 파리의 심판이라고
와인 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명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있었거든요. 사건.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와인의 종주국은 프랑스고 그쵸. 다른 나라 와인은 정말 뭐 관심도 없던 그런 시기였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서도 이제 신생 와이너리들이 생겨나면서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한 이제 와인 업자가 네. 약간 와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블라인드 시음회를 개최한 거예요. 오. 여러 와인들을 다 한데 모아다가 네.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아무 정보 없이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 사실 뭐 만들어봤자 그런 신생품은 뭐 우리랑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원래 종주국이 딱 있잖아요. 그냥. 네, 커트가 프랑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도 굉장히 자존심이 높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 1위 했어요. 나파밸리 와인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모두 1위를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게 샤또 몬텔레나라는 와인인데 이 스토리를 영화화한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목은 와인 미라클이고요. 네. 영어 원제는 보틀 쇼기예요. 근데 이 보틀 쇼기라는 게 하나의 현상인데 이 주인이 와인 주인이 사실은 로펌에 다니던 변호사 출신인데 네. 와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제 농장을 꾸려가고 있어요. 출품을 하려고 딱 봤더니 와인이 다 갈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장사 망했구나. 완전 절망하면서 이 수백 병을 다 폐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약간 철부지 같은 그런 아들인데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와인이 왜 이렇게 갈색이 됐냐고 했더니 의도치 않게 산소를 너무 완벽히 차단을 해서 완벽하게. 일시적으로 갈색이 되는 브라운 와인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있어요? 그 개최하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돌아가기 전에 그거를 막 보내서 그랬더니 1위를 했군요. 네, 뭐 1위를 하고 이제 뭐 레스토랑마다 다 샤또 몬텔레나가 있냐 이렇게 찾는 와,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이것도 보면은 와인 되게 마시고 싶겠네요. 와인 관련된 영화는요 사실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되게 힐링이 돼요. 음. 그래서 또 재밌는 영화가 있죠. 사이드웨이. 사이드웨이. 원래는 원작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각색상을 아마 받았던 걸로 알아요. 폴 지아메티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 전 아내는 이미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라 좀 우울해요. 어허. 대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잭이라는 인물이고 이 잭은 한때 잘 나가던 배우예요. 근데 이 잭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할 여자를 만나서 일주일 뒤쯤에 결혼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총각 파티 겸 여행을 가자. 이제 산타바바라에 있는 와인 농장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갔더니 거기 원래 알고 있던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마야라는 되게 매력적인 웨이트리스가 있는데 이 마야가 원래는 결혼을 했었는데 이혼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돌싱이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폴 지아메티랑 뭐 잘해보라고 너무 매력적인 여자인데 너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 잘해봐 이러고 이 잭이라는 결혼을 앞둔 이 남자는 치마만 입으면 다 들이대는 약간 타고난 카사노바예요. 마야 친구 중에 또 굉장히 이렇게 섹시한 여자가 있는데 막 들이대고 작업을 하면서 넷이서 더블 데이트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잭이 작업하는 여자는 산드라오예요, 배우가. 사실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게 둘이서 총각 여행을 온 거라는 걸 여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실수로 폴 지아메티가 잘못 말을 해서 이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산드라오가 배노하면서 유명한 액션씬이 어떻게 있죠. 이렇게 네. 거짓말했냐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술은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좋은 소재고 술 영화라기보다는 그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리고 둘의 그래도 우정을 통해서 잘못된 거를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이드웨이라는 유명한 영화, 또 한국에 또 술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독립영화로 지금까지 저도 본 지가 10년도 넘었지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낯술이라는 영화. 와 제목이 낯술이에요? 제목도 낯술이에요. 이 영화를 만들 때 든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와 장편 영화인데 사실상 이 노영석 감독 자체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혼자 막 1인 6력 7력을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주제가를 부르기까지 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제 노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남자가 실연을 한 거예요. 실연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술집에서 위로를 해주겠죠. 야, 뭐 금방 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러다가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내일 강원도 정선에 가게 되면 5일장 날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이럴 때 한번 여행 떠나는 게 약간 분위기 일신하는 데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강원도 정선 여행 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건하게 취해서 헤어지고 이 친구는 따로 강원도 정선으로 간 거예요. 친구들이 올 줄 알고.
다음 날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 아, 술 마시면서 그냥 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한 얘기야. 그냥 전화하니까 뭐 예를 들면 미안하다. 나 지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손수 토크.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안하니까 우리 삼촌이 하고 있는 우리 친척이 하고 있는 펜션이 있는데 너 거기서라도 묵어. 가죠. 그 찾아가는데 심지어는 다른 펜션으로 잘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거기서 겪게 되는 강원도에서 강릉과 정선에서 겪게 되는 한바탕에 술과 여자와 재밌다. 수많은 어떤 이런 찌질함이 합쳐진 어떤 그런 일련의 이야기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목이 낮술인데 술을 먹는 장소도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술을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 바닷가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계속 마시는군요. 네, 이 영화에 제가 술 먹는 장면이 몇 번 나왔나 당시 글쓰기에서 세봤는데 11번 나오거든요. 상당수는 낮술이고 특히 영화 속에 란희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배우 이름이 이란희예요. 근데 술자리에서 전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 같은 느낌. 어느 순간에는 막 그렇게 본인의 감정에 젖어가지고 하이쿠 같은 거 막 읊는데 어느 순간에 쌍욕을 퍼붓기도 하고 뭐 이런 캐릭터예요. 완전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네, 연기를 또 너무 잘하기도 하고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거의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재밌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 이란이 배우가 이제 나중에는 감독이 되셔가지고 올해도 너무 훌륭한 영화 만들어 3학년 2반이라는 영화, 휴가 같은 영화, 일종의 노동 영화를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분일 텐데 어쨌건 굉장히 적은 어떤 그런 돈을 들여서 박정 그때 만든 영화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제가 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쉽게 보실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술 냄새 끝판왕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맥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영화고, 네. 이 지구가 끝장나는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구가 끝장나는 날. 예, 요게 이제 동네 12군데 술집이 있어요. 네. 이 12군데를 하룻밤 만에 이게 순례하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예, 약간 12차까지 가자라는 거죠. 마지막 3개를 남겨놓고 취해서 나가 떨어져서 끝난 적이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 우리 다시 도전해야 된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꽤 먹고 네. 재도전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 친구들이 이 마을로 왔는데 마을이 뭔가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순례를 멈춰야 하냐, 계속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의견 다툼이 나오고 딱 어느 시점에서 장르가 바뀌면서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아 근데 이렇게 네. 뭐 영국에서는 너무나 펍이 막 골목마다 네, 네.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펍이라고 하지 않지 않아요? 펍의 형태를 띈 그런 술집들을 우리가 펍이라고는 잘 말 안 하죠. 펍이라는 게 준말인데 퍼블릭 하우스의 준말이에요. 이 펍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국에서 있는 특수한 형태의 술집이 이제 세계로 확산된 거잖아요. 근데 이 펍이라는 형태 자체가 이 마을에서의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퍼블릭 하우스를 가면 펍을 가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뭐 귀족들도 오기도 하고 뭐 하층민들도 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상류층과 하층민을 따로 술을 먹여 이렇게 장소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술집에서. 그래서 상류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만한 방으로 안내했대요, 따로. 근데 그 방을 지칭하는 말이 살롱이에요. 그러다가 이 고급, 어떻게 보면 펍에 있었던 살롱이 아예 특화돼서 바깥에 나가서 고급 술집이 된 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살롱이 되는 거고요. 흥미로운 건 이 살롱이 이제 미국에서 살룬이 돼요. S-A-L-O-N. 살룬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미국에서 이제 19세기 중반, 뭐 초반, 뭐 말쯤에 이제 개척 시대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에서 동부로부터 시작해 서부로 막 가게 되면 뭐가 제일 고프겠어요? 술이 고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막 치고 통 갖다 놓고 술을 팔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깜빡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술 훔쳐먹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러다 보니까 술통에 접근하지 말라고 철봉 같은 걸로, 봉 같은 걸로 가로대를 막습니다. 그게 바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우리가 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봉이었는데 그게 널빤지로 바뀌죠. 우리가 요즘도 바에 같은 데 가면 바로 올려놓는 봉 있죠. 그게 사실은 바예요. 그럼 바 테이블이 사실은 접근하지 말라는 테이블이네요. 그렇죠. 이제 술집이 커지다 보면 주인이 고용을 해요. 그래서 손님은 술 훔쳐먹는지 안 먹는지를 봐. 바텐더? 그렇습니다. 바텐더가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이네요. 텐더가 영어로 감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를 감시하는 사람에서 바텐더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우리 술집에서 무슨 대포집 이런 것도 많이들 알고 대포집, 계시지만 그쵸. 대포할 때 포가 이제 바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막걸리 같은 거 먹는데 뭐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하면 사발 이만한 거에다가 막걸리 채우면 그냥 벌컥벌컥 먹는 그게 대포집이란 대포집. 말이에요. 사실은 대포집이란 말도 어원이 이렇게 술집의 형태 혹은 뭐 잔의 크기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하이볼도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잔이 위로 하이하단 말이에요. 길쭉한 잔이 높이 있다라는 긴 게 잔.
하이볼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술을 마는 행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재밌다. 재밌다. 안 드시는데 너무 재밌는데. 아유, 저는 원래 모르는 걸 이렇게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에요. 뭐 딱 제목 들으면 아, 술 콘텐츠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술꾼 도시 처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 저는 드라마는 못 보고 이제 만화를 봤는데 만화가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뭐 주량을 보여주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메시지들이 있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술과 관련된 속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주량이라는 게 네. 많이 마시면 늘어날까? 주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 저한테 잠깐만요. 물어봐 주세요. 잠깐만요. 아, 네, 주량은 주량은 당연히 그래? 주량은 과학인데 주량은 과학인데 주량 봐. 아, 내가 하려고 재밌지. 내가 하려고 그래. 재밌는 게 이제 주량이라는 게 이 입으로 술이 넘어가는 양을 말하는 건가? 근데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술을 잘 먹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러면 잘을 먹는 게 주량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망가지는 사람이 주량이 센 건지 아니면 적게 마셨지만 그렇죠. 더 튼튼한 사람이 주량이 센 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소주 5병을 마셨는데 말짱해. 네. 그럼 나는 소주 1병을 마셨더니 아 이제 못 마시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주량이라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탄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네. 이거는 1급 발암 물질이에요. 네, 그냥 독성 물질, 네,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단계가 있는 겁니다.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가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돼요. 아세트산은 무해해요. 이제 얘는 배출되거나 다시 이제 물로 분해가 되거나 뭐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문제인 건데 주량이 세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그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리니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빨리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차에서 완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주량이 센 분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서 되게 느린데 이게 느리게 만들어졌다가 2단계가 굉장히 빨라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바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주량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네요. 네, 이런 분들은 마셨을 때도 안 취하고요. 마시고 난 다음날 숙취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 술이 약한 사람, 주량이 약한 사람은 뭐냐? 이게 빨리 와? 이게 1단계가 바로 평범한 속도로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2단계는 느려. 그 얘가 공격을 하잖아. 네. 근데 이게 2단계가 느리니까 완전히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도 계속 숙취를 힘들고 네. 이게 보통 약하다는 거죠. 근데 많이 마시면 느냐? 네. 요거는 사실은 우리의 주량은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효소를 분비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로 분해를 하고 간의 능력 이런 거 다 유전이라는 거죠.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하드웨어는 고정돼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가 일단 업데이트가 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간 상황이 야, 얘 술 많이 먹는 애다. 그럼 분해하는 효소 양을 늘립니다. 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뇌가 공격을 무수히 남은 에탄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공격을 받아도 이 극한의 상황을 버틸 수 있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내가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뛰어나져도 네. 하드웨어는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환경에 적응을 한 거지 네. 실제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궤도님을 20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말짱 소용없는 지금 상황에서 술을 끊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만나게 되니까 제가 진짜 안타깝네요. 정말 짧은 거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네네, 뭔데요? 술배에 대한 거. 술 빼요. 오케이. 네. 네, 술 마시면 술배 생긴다라는 말씀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냥 배가 많아요. 그냥 배가 많고요. 아 슬프다. 네, 근데 술배도 많은 게 네. 가장 우리 몸에서 몸 모든 곳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술 마시면 바로 동원이 가능한 에너지 창고 복부로 지방을 저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술배가 나온다. 하지만 그냥 배도 많다. 와, 저는 그 술 마시고 다 취해가지고 기억 못하고 대환장 난리 나는 영화 중에는 최고는 행오버죠. 일단 제목이 행오버야. 네, 행오버 자체가 뭐 취?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원은 진짜 아직도 너무 웃겨요. 원이 압도적이에요. 너무 웃겨요. 원이 충격이었고 사실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봤다가
갑자기 호랑이 있고 막 이렇게 깜짝 아, 놀랐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캔정 너무 애기가 있잖아요. 네. 일어났는데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브래드 그러고 쿠퍼는 보니 스타일즈본에서도 네, 그러네요. 술쟁이.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스타이스본에서도 브래들리 코퍼가 예. 주연 배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독. 네. 감독으로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에 가장 유명한 재밌는 영화의 스토리의 어떤 굴곡이 있다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신데렐라 스토리, 바닥에서 정상까지 가는 얘기. 또 하나는 전락의 스토리, 정상에서 바닥으로 가는 얘기. 근데 이 영화는 두 개가 같이 있고요. 그 둘이 연인이에요. 무명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꿈을 이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을 발탁을 해서 기회를 주고 그걸 스스로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직접 가수로 서게 만들죠.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는 전락을 하고요. 상대방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쌍곡선 속에서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한 적도 있고 아버지가 또 학대한 경력도 있고 지금 현재 난청이기도 하고 또 이명 현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약간 완벽주의적인 어떤 기능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귀를 보호하려는 행동하지 않고 왜냐하면 직접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점점 전락하게 되죠. 근데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아내가 이제 그래미상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적이 복합돼서 이상한 짓을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저지르게 되고 술 때문에 취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는 이제 비극으로 가게 되는 그런 영화죠. 역시 술이 왼수입니다. 네. 사실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돌아다녀요. 결국 뇌로 간다는 거죠. 그럼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공격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의 교란 상황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평소에 막 뭐 위험한 짓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술을 마시게 되면 쉽게 말해서 뇌에 CEO가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직장 굉장히 환상 아니에요? 환상이죠. 네, 그때부터 진짜 아니에요? 제멋대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 위험한 결정을 할 때 CEO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퇴근을 해버리니까 어떤 결정도 그냥 프리패스. 요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 피질이 이걸 하는데 얘가 퇴근을 해버리니까 편도체라는 위험 경보 시스템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상 시스템 폭주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 미래를 보는 눈이 완전 사라집니다. 당장의 보상만. 회사의 CEO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득이 돼도 멀리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CEO가 퇴근했으니까 이 남아있는 직원들은 뭘 하느냐? 눈앞에 보상이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어 이런 행동을 하면 경찰에 잡혀갈 텐데 경찰은 먼 미래야.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갑자기 스타가 되는데? 한번 뛰어들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뇌에서는 어쨌든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해요. 얘가 지금 문제가 커졌구나. 얘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뭘 하느냐? 일종의 흥분 시스템. 얘를 각성시켜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좀 들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갔어. 이제 술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좀 깨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네. 빛과 소리에 예민해져서 굉장히 각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술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여기 재미있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예술가들도 있죠. 네, 있어요. 이게 창의성의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CEO 퇴근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소에 CEO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검열을 좀 해요. 야, 헛소리 하지 마. 퇴근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창의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못할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수렴적 사고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현실화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내는 건 모아줘야죠. 수렴적 사고가 하는데 네. 발산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나져서 자유로운 사고는 가능해지나 결과적으로 쓸모있게 발전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실제로 사용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아요. 생산적인 창의력은 아닌 거죠. 이런 것으로 밀고 나가서 얘기했던 영화가 사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루었던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나온 술 관련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영화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 상태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 술을 더 먹으면 더 고양된 상태로 도달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가정을 반대로 하는 거죠. 애초에 인간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마이너스 0.05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술이 좀 고픈 상태여서 0.05까지 술을 부어주면 인간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의 가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여러 40대 친구들이 직접 술을 마시면서 처음에는 각각 제각각의 인생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수업도 잘하고 소원했던 아내와도 다시 가까워지고 그러다 결국 사고 나는 얘기거든요. 역시. 결국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비극 같은 건데 더군다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술의 힘을 빌어서 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막판에 보면 금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술을 그대로 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무언가를 통제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운 춤 이런 걸 보여주고 끝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술에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영화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나 절제력을 상실하고 네. 뇌 속의 CEO가 퇴근해버려서 네. 평소라면 하지 않을 짓들을 과감하게 하게 된다. 이거 진짜 규모 있게 보여준 영화 있어요. 뭐죠? 프로젝트 X. 대단한 영화입니다. 대단한 영화예요, 진짜. 프로텍스는 사실은 요거는 사실 술과 관련이 정말 밀접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종의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핵 분열과 비슷합니다. 네, 왜냐면은 끝까지 갑니다. 아웃사이더 친구들이 인기가 많지 않은. 인기를 끌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떠난 사이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SNS를 통해 초대를 해요. SNS라는 채널 자체가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찰력이 거의 0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너무 빠르게 바이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디지털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마치 핵분열 때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개판도 과학이군요. 네,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파티가 열리면 내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한 일이고 내가 좋아했던 여자애도 오고. 심지어 질서 정연한 상태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네, 중간중간에 흘러다니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을 흘러다녀요. 마치 액체처럼. 네. 근데 이 액체에 더 많은 사람, 더 시끄러운 소리, 더 많은 에너지와 여러 가지가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계점을 돌파합니다. 그 생각이 딱 되는 순간 이제 어쩔 수 상전이가 없네.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파티가 원래는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 이성이 마비됩니다. 시스템이 액체였을 때는 일단 개개인의 개인성이 있어요. 이들이 지켜야 될 룰들이 있고 이들은 도덕성의 범위에서 행동을 하고 근데 기체로 상전이가 되는 순간 이제 얘네들은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군중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져요. 여기 들어가면 나는 익명성이 보장돼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뭘 한다고 알겠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감과 죄책감이 아예 없는 행동을 시작하죠. 질서 있는 상태가 무질서한 상태로 상전이 되는 것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주는 사회적인 물리학 실험이 바로 프로젝트 X라는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와. 이 영화 만든 사람도 이 얘기 들으면 막 와, 희열을 진짜 느낄 좋은 것 해석이다. 같아. 너무 재밌는 설명이네요. 진짜 장인은 자신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모른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뭐 경찰 신고 들어오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뉴스에도 나와요. 그리고 이 집을 잠깐 비웠던 부모님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무섭죠. 근데 집이 거의 폐허가 됐어요. 집을 아예 못 뭐 쓸 수영장이나 정원도 다. 내 아빠가 몇 명이나 왔냐고 하니까 1,500명에서 200명 정도 왔다 그래.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항공샷으로 보면요. 여기가 거의 UMF예요. 진짜 레이브 파티예요. 집인데 집이 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고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이제 막 납작 엎드리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되게 쿨하게 반응을 하세요. 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하면서 이제 쿨하게 부자간에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은 제가 볼 때 절대 미성년자의 자녀를 믿고 집을 맡기지 집을 말라? 비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나술 영화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 영화에서 술자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 그런 감독 세계가 누굴까 하면 사람들이 홍상수 감독 떠올리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보면 저는 사원소가 있던 것 같다는 얘기를 예전에 쓴 적이 있어요. 남자, 여자, 술, 침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여태까지 또 이분이 너무 부지런하게 훌륭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의 저는 이제 최고 정점으로 저한테 현재까지 보이는 것은 오키의 영화와 북촌 방향이 나란히 나올 때 그때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오키 영화라는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변해서 슬픈 영화라고 한다면 북촌 방향은 인간이 변하지 않아서 슬픈 영화예요. 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둘 다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상수 감독의 거의 모든 영화가 다 술자리가 나오는데 이 북촌 방향의 아주 간단한 소리는 그래요. 어떤 남자가 이제 서울 북촌에 와서 자기의 이제 친한 선배를 만나려고 하는데 선배가 그날따라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술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 영화과 어떤 학생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영화 감독인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다가 뭐 이렇게 술이 거나하게 취하다 보니까 예전에 헤어졌던 자기 애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애인은 서울 고덕동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사실은 만취한 상태로 그 옛 애인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그동안 사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막 애절하게 하고 두 사람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근데 다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역시 만나야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싸늘하게 그러면서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집에서. 그 원래 그 선배를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인사동에 실제로 있었기도 했던 소설이라는 극 중에 등장하는 술집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술집 여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 주인이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경진하고. 물론 이제 이 영화적인 장치죠. 김보경 씨가 1인 2역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여자 주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예전이에요. 예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똑같다. 두 번째 만나서 굉장히 매혹되고 그녀랑 또다시 어떤 관계를 몰입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전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남자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경진한테 갔다가 예전한테 가는데 다른 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만약에 같은 어떤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이 남자는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취하면 그 짓을 계속 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은 북촌이 아니라 북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지향성은 계속 북촌 방향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런 사이클 속에서 일종의 제가 이제 우로보로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자기 꼬리를 몰고 이렇게 돌아가는 뱀이나 용 그러면서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룬 굉장히 뛰어난 영화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이렇게 술자리가 매번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 평론가로서 혹은 하나의 그 관계기자 팬으로서 말을 한다면 홍상수 감독 영화에 술자리가 나오는 건 인간에 대한 어떤 상투성, 고정관념 이런 거, 허위 이런 것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영화적으로. 근데 인간에 대한 어떤 상투성이나 고정관념이나 허위 같은 게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나는 자리가 사실은 술자리. 술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과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술기운 때문에 어떤 자기 어떤 은밀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술자리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사회실험적인 세팅이기도 해요. 그 자체로 굉장히 리얼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술자리가 반복되는 그러면서도 약간 미세하긴 그림들이 다르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북촌 방향 더군다나 흑백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처음부터까지 흑백이에요?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술에 대해서 떠들면서 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콘텐츠는 없을 것 같아요. 잘. 특색 있네요. 그죠? 네. 오늘 방송 보면서 정말 가짜나 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술도 안 먹는 애들이 말이야. 먹어봤으니는. 할 얘기는 너무 많고.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먹어봤다면 녹화가 더 길어졌겠죠. 술을 별로 안 맞는 좋아하기 말이네요.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멈췄다 녹화가. 야, 오늘 정말 우리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뭐 술도 안 취했으면서 정말 대화에 취한 느낌으로 맞아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분 좋은 알딸딸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딱 좋아요? 좋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들 더보기란을 통해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저희 더 치얼스 하라는 의미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라풀 위클리가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11월 21일 저녁 8시
라플 위클리 첫 라이브 진행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트라이브 앱에서 라이프 플러스 TV 주제 팔로잉을 하시면 라이브 알람은 물론이고 라이브 방송에만 진행되는 인증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트라이브 앱 접속하셔서 라이프 플러스 TV 주제 팔로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